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한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어서 댓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 페트롤륨 엔지니어, 자, 석유 엔지니어, 석유공학자, 석유공학 엔지니어링이 연봉이 엔지니어 중에서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원 출신 아니어도, 학부 출신이어도 초봉이 거의 9만 불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봉 굉장히 세요. 근데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영주권 문제 때문에 취업이 처음에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트롤륨 엔지니어링 하려면은 적어도 석사 정도, 그러니까 대학원으로 가시면 좋아요. 석사 학위 정도 마치고 미국 취업하는 게 좋고.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부 출신은 미국에도 세고 세가지고, 외국인은 학부 출신인데 영주권 줘가면서까지 서포트 해주면서까지 잘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석사 정도는 있어야 이제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뭐 박사 있으면 더 유리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 출신으로는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간당간당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내국인 같은 경우는 페트롤륨 엔지니어링 학부만 나와도 대기업 막 석유 정유회사 막 이런 데 되게 좋은 데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들어가면은 초봉이 한 9만 불.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데 학부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9만 불까지 못 받아요. 그러니까 페트롤륨 엔지니어가 진짜 연봉이 센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대 초반인 제가 30대가 되었을 때 정말 친환경 시대로 가서 석유 엔지니어들을 이거 오타는 것 같아요. 안 뽑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시대가 이제 친환경 하면서 이제 탄소 배출을 막 줄이고 막 이런 유해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환경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엔지니어들을 안 뽑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오타인 것 같아요. 자, 안 뽑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석유나 시엘가스 대학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참고로 요즘 제가 약간 제가 작년까지는 집에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스튜디오라고 해봤자 빈 방에다가 이렇게 하얀 벽에다가 이렇게 조용히 영상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 저를 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음성으로만 하는 게 제가 여러 가지 벌리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바빠요. 회사에서 일도 하지만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로서 일도 하지만 제가 책도 쓰고 있어요, 주말에. 그리고 이 방송도 하고 있고 재미로 스마트폰 앱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일만 하고 사는 거 재미없어가지고 다양한 거 재밌는 거 막 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빠요. 그러면서 저 또 이제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바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이동하면서 많이 영상을 이제 녹음을 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차 아니에요. 지금 깜빡이 켜서 깜빡깜빡 소리 들리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리죠. 되게 조용하죠. 그렇지 않아요? 막 부렁부렁 이런 소리 안 들리잖아요.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차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하이브리드인데 속도가 굉장히 느릴 때, 로컬길 갈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로컬길을 가고 있거든요. 한국 시속으로 한 40km. 엔진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 이런 저속에서는 모터로 갑니다.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모터로 갑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 모드예요. 그러다가 제가 고속도로 들어가서 한국으로 시속으로 하면 시속 100km 정도 그런 정도로 빨리 달리는 차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차에 있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드라이버가 뭔가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뭘로 변경되냐면 엔진 모드로 변경돼요. 그때부터 이제 휘발유를 쓰는 거죠. 이것도 사실 친환경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나온 자동차죠. 근데 저는 전기 자동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순수한 전기 자동차. 왜냐면 인공지능 기능이 너무 많이 탑재돼 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 컴퓨터 비전을 좀 연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박사 전공은 GPU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GPU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자동차 인더스트리에 적용한 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그거를 저는 이제 박사 과정 때는 병원에서 적용했어요. 그래서 환자가 하는 엑스레이나 MRI, CT 스캔 영상을 거기에 컴퓨터 비전 테크놀로지를 적용해가지고 이게 환자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막 진단하는 뭐 그런 알고리즘 개발했었어요. 그런 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한다는 그런 어떤 컨셉으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석박사 때. 뭐 그 석박사 때 했던 연구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이 비전 그 디텍션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를 영상에서 디텍션 할 때, 제가 그 전 세계에 쓰는 주요 알고리즘 다 리뷰를 해봤거든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되다가도 어떤 특정 상황에 특정 생긴 형상이나 빛을 받으면 오작동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안 좋아합니다. 제 차가 하이브리드, 저희 집에서 쓰는 차가 하이브리드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엔진으로서 휘발유와 모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진짜 뭐랄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이제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정도는 있어요. 뭐 갑자기 앞에 사람이 뛰어들면은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뭐 그 정도는 있는데 목적지를 막 자동으로 가는 것까지는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차 살 때 자율주행 자동차 안 좋아하고 딱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왜냐면 기름으로 내가 휘발유로 가고 싶을 때는 휘발유로 가고 그 모터로 가고 싶을 때 전기 에너지로 가고 싶으면 전기 에너지로 가고 제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환경 문제 같은 건 솔직히 제가 별로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제 편이 내가 전기로 가고 싶을 땐 전기로 가고 내가 휘발유로 가고 싶을 땐 내가 휘발유로 갈 수 있잖아. 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전기 자동차가 있으면 이게 막 가다가 전기 배터리 떨어졌는데 충전소가 없어 주변에.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쵸?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해봤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님의 얘기 해볼게요. 친환경 시대로 가서 이제 석유 엔지니어가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하시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것 때문이에요. 전 세계의 하이 테크놀로지는 결국 전기 자동차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로 가게 되면 석유 엔지니어의 종말을 맞을까? 요걸 먼저 대답해 드려야 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동수단, 즉 자동차에 쓰는 그 쏟아붓는 석유의 비용, 이게 상당한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사실 인간은 에너지를 그 자기 자동차 자가용에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막 정말로 급격하게 도래하고 휘발유를 사람들이 그 내연기관으로 가는 휘발유를 안 쓰게 될 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게 뻔한데, 그렇다고 해서 석유 엔지니어가 큰 타격을 입진 않아요. 왜냐면 실제 타격을 입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내연기관 디젤이나 가솔린을 그 연구하거나 제조하거나 뭐 그런 인더스트리에 종사하는 엔지니어가 타격을 입지. 즉 기계공학자, 정확히 말하면 연료체를 내연기관으로 연구하거나 뭐 제조하는 기계공학 엔지니어들이 타격을 받는 거지. 이 페트롤륨 엔지니어는
석유 자체를 생산해내는 데 종사하기 때문에 별 타격을 입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살면서 쓰는 에너지 중에 자기 자가용 때문에 쓰는 거는 크지 않아요. 인간은 이 열 에너지, 이 석유가 만들어내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를 많이 쓰냐면 산업에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종사하지 않아도 그렇지 공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제조하고 생산해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어때 많이 쓰면 난방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난방이랑 제조업에 많이 쓰이는 거지 실제로 일평생 내가 쓰는 자가용에 쓰는 에너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양을 모를 뿐이지 간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고 있어요. 님이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다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 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 에너지 문제는 공장이나 그런 어떤 난방 그런 데 쓰이는 거고 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군대에서 또 쓰이는 거죠. 군대에서 석유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는 전쟁에 대비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곳이잖아요. 군대에서 전기자동차를 쓸 것 같아요. 전쟁 났는데 우리 부대원들 태우고 막 무기 싣고 막 적진을 쳐들어가는데 전기자동차 안 써요. 당연하겠죠. 왜 그럴까요? 가다가 그 배터리 떨어지면은 그 전기 에너지 충전소에서 들려가지고 뭐 장갑차 탱크 충전할 거 아니잖아요. 군대는 무조건 석유입니다. 왜냐면 석유는 보관이 편해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그 뜰엄통이라고 해요. 철로 된 뜰엄통에다가 석유 담아놓고 있다가 이제 전쟁 나면은 그거 다 트럭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소비하면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군대 뭐 이런 데서는 다 무조건 석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되게 넓어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지금 제가 실리콘밸리로 이사 오면서 예전에 있던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집을 다 처분하고 저도 지금 렌트 하고 있는데 예전에 살던 주에서는 집값이 되게 싸가지고 그 미국식 아메리칸 하우스 있잖아요. 앞마당 잔디밭 있고 뒷마당에 정원 있고 제 수영장 있고 그리고 이 2층 양옥집 그래서 방이 6개나 있었어요. 화장실 2개 그런 곳에 제가 이제 화장실 2개 3개였구나. 화장실 3개 그런 데 살았었어요. 자 그러면은 난방을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땅이 진짜 넓어가지고 그 한국처럼 그 도시가스 라인 있잖아요. 그게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라인은 대도시만 들어오는 거예요. 대도시 다운타운 주변에만 들어오고 미국이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미국 지도랑 한국 지도를 해보세요. 한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전국을 도시가스 라인으로 배관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게 불가능해요. 진짜 큰 대도시 주변에만 그 도시가스가 조금 들어오고 그냥 서버브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은 보통 서버브 살거든요. 도심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그 외곽에 좀 널널한 동네 있잖아요. 뭐 한국으로 굳이 하자면 그러니까 강남 살지 않고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수도권 뭐 이런 데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미국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강남 같은 데는 직장이 있는 거고 수도권 지역에는 이제 주거 지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으로 치자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이렇게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도시가스 그럼 겨울에 뭐 이렇게 쌀쌀할 때 난방 뭐 샤워할 때 뜨거운 물 어떻게 하냐?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 하우스에는 지하에 보일러가 있어요. 집집마다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일러가 석유를 써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엔진 같은 게 그 미국 그 아메리칸 스타일 하우스의 지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막 보면은 막 이렇게 뭐 공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지하실 내려가다가 막 뭐 유령 나오고 막 그런
공포 영화 본 적 있죠. 예, 그 지하실 약간 그 지하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약간 이렇게 음산하고 오싹해요. 왜냐면 지하실에는 아무도 안 살고 이제 지상에 1층이나 2층에만 사람이 살고 지하는 보일러만 있어요. 보일러랑 연료 탱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이렇게 약간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고 누가 사람이 안 살고 약간 석유 냄새 나고 그러니까 보일러 고장났을 때 아니면 평소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공포 영화가 항상 지하실에서 막 이렇게 뭐 음산한 일이 일어나는 뭐 그런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하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어린애들이 지하실 가는 건 좀 무서워해요. 왜냐면 평소에 안 들어가고 항상 불도 깜깜하게 꺼져 있고 내려가면 퀴퀴한 냄새 나고 보일러밖에 없어가지고 뭐 그래요. 근데 지하실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집주인이었으니까 관리하려고 내려갔죠. 그래서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보일러가 있어요. 막 이렇게 엔진처럼 생긴 보일러가 있어요. 그거를 퍼네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용광로예요. 용광로? 화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로가 있고 그 옆에 엄청나게 큰 석유 저장 시설이 있어요. 그 지하를 가득 채우는 석유 저장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석유통은 밖에 이제 자동차 주유구처럼 밖으로 돼가지고 앞마당에 주유구가 있어요. 그래서 석유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사 오면 어떻게 하냐면 집을 구매를 하면 석유 회사에 전화를 해서 석유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와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풀 탱크로 채워주고 가고 또 한 달에 한 번 와서 풀 탱크로 채워주고 가고 그래요. 근데 이거 한 번 석유 넣을 때 이거 막 몇백 리터를 넣는 거예요. 엄청난 석유를 넣습니다. 돈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국은 난방과 뜨거운 물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석유가 이제 그 난로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점화가 일어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뜨거운 에너지 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집 난방을 하고 뜨거운 물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석유 에너지를 가정에서 엄청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개인들이 쓰는 에너지는 석유 에너지는 난방이라고 보시면 난방이랑 뭐 뜨거운 물 샤워 이러기 때문에 요게 뭐 한 달에 쓰는 휘발유 값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게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저거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 우리가 흔히 쓰는 산업용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런 에폭시에다가 막 하드너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거 만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 석유 제품,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원자재는 석유에서 뽑아낸 액체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하드너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원자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주변 봐봐요.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의 원자재가 또 석유죠. 그렇죠? 그리고 의학용품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바셀린 아죠? 바셀린. 막 피부 건조할 때 바르거나 막 애기들 바르고 막 그러잖아. 바셀린. 근데 바셀린 주성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페트롤륨 오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석유에서 뽑아낸 이 굉장히 끈적끈적한 젤리가 그 바셀린의 주성분이죠. 페트롤륨 젤리예요. 근데 요거를 그 몸에 무해하도록 이렇게 정제를 해가지고 그 젤리 성분만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몸에 바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쓸데가 되게 많아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석유 시대가 끝나긴 힘들어요. 석유 시대 끝나긴 힘들어요. 여전히 아주 각광받는 직업이고 계속 전망이 있어요.
왜냐면 전기자동차 시대가 온다고 해서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발전 시설이 아직도 그 페트롤륨을 베이스로 한 화력 발전이 전 세계 전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뭐 수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같은 친환경, 뭐 태양력 발전 이런 거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테크놀로지의 어떤 전기 생산률은 전체 전기 생산률의 뭐 한 10%? 제가 정확하게 그 논문을 최근에 봤었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찾아보세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인류는 대부분의 쓰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마저도 페트롤륨에서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전망이 있는 거예요. 친환경으로 간다고 해서 전망이 없지 않습니다. 자, 근데 왜 사람들은 친환경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모든 거는 언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류가 전기 생산하는데 친환경 소스가 거의 쓰이지 않아요. 뭐 친환경 테크 한다면서 막 이렇게 막 들판에다가 프로펠러 막 달아놓고 풍력 발전하고 집집마다 막 솔라 패널 해놓고 태양열 발전한다고 막 그게 좋다고 막 그게 미래다 막 하면서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지만 실제 인류가 쓰는 전기에서는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조차도 막 친환경 테크놀로지에 막 그런 붐이 일면서 집에 솔라 패널 해놓은 집들 되게 많거든요. 솔라 패널 한다고 해서 전기 자급자족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그 석유 저장고에서 석유를 쓰는 양을 줄일 수 있을 뿐이죠. 뭐 예를 들면 집에 조명이라든가 뭐 집에서 뭐 쓰는 뭐 TV 볼 때 이럴 때 쓰는 이 정도 전기 같은 거는 낮에 태양전지 충전으로 그 지붕에 있는 솔라 패널 충전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쓰는 전기세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거지, 그 지하에 있는 그 석유 탱크를 완전 제거할 만큼 어마어마한 전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솔라 패널이. 그러니까 실제로 솔라 패널의 어떤 그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 풍력 발전 뭐 이런 것도 크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게 큰 리소스라고 느껴지냐면 그 모든 거는 이제 언론이죠, 언론에서 그렇게 친환경 계속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언론은 왜 그렇게 친환경 테크놀로지를 외치는가? 언론이 좌파기 때문이에요. 자, 언론은 좌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왜 그런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개인 방송을 해보세요. 그래서 막 구독자 뭐 한 1000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해보세요. 구독자 1000명짜리 별 의미 없는 채널이라도 해보세요. 해보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세상 미디어가 돌아가는 원리를 깨닫게 돼요. 미디어를 하는 이유는 돈이잖아.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하다 보면 미디어 방송인은 어떤 유혹을 느끼냐면 내가 똑같은 시간을 뭐 하루에 1시간을 쏟아부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봐야 이 조회수가 높아야 광고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미디어를 하다 보면 조회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싶은 게 미디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부자들이 거의 상위 한 20%의 부자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80%의 부를 거머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80% 정도의 인구는 서민이거나 가난하게 살고 있고 전체 세상의 부의 한 20%만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소수,
대중은 가난하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이고 이게 자본주의의 실체예요. 자, 그럼 미디어 하는 사람은 어떤 욕망을 느끼냐면, 미디어뿐만 아니라 뭐 교수, 학교 선생님 똑같아요. 대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야 수입이 많아지고 자기 영향력이 올라가냐면, 가난한 사람들, 즉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전체 부의 20%밖에 못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즉 가난한 대중이 마이크를 잡는 사람들의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좌성향으로 방송하면 좋겠어요, 우성향으로 방송하면 좋겠어요? 좌성향이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방송은 좌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은 좌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좌성향인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대중에게 말하는 개인 방송인도 좌성향이 많은 거예요. 그게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좌성향을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똑똑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좌성향이 아니에요. 우성향입니다. 우성향의 기본적인 스탠스, 즉 인문학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뭐죠? 성공지향적, 그러니까 선성공 후 분배가 우성향이죠. 이게 인문학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이제 좌성향은 뭘까요? 인문학에서 말하는 좌성향, 선분배 후 성장이잖아. 분배가 먼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언론은 좌 스탠스를 거는 거예요. 언론 스탠스에. 아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우성향을 해야 된다고 항상 말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우성향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기득권이 된 이유는 우성향으로 살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똑똑한 사람들은 우성향에 대부분 이렇게 밀집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성공적이고 뭐 잘 되는 비법들은 우성향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좌성향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난한 대중이기 때문에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항상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 스탠스의 핵심은 뭐냐면, 우성향의 사회 기득권층과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계속 삐딱하게 보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됐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그들은 비윤리적이다. 즉, 이 도덕적 우월감으로 무장하는 게 좌 스탠스예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일 수 없는 스탠스지만, 가난하지만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 스탠스를 거는 게 좌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환경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적인 우월감이잖아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들은 자본가들의 그런 발전 때문에, 그들의 탐욕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다. 우리의 자연을 살려주세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가 가지고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좌파 논리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좌파의 리더들은 이 논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좌파의 팔로워들, 그 가난한 대중들은 좌파에 빠짐으로써 더 가난해집니다. 즉, 좌파의 리더들은 대중들을 가난해서 건질 마음이 없어요. 좌 스탠스를 걸어서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의 리더들, 좌파 정치인 리더들은 자, 이렇게 환경 하면서 뒷구멍으로 뭘 하고 있냐면, 그 친환경 테크놀로지를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태양광, 굉장히 비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 솔라 패널 만들 때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 제조할 때, 그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말하는 기치처럼 친환경 테크놀로지가 환경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효율적인 테크놀로지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아시겠죠? 원자력이, 그래서 사실은 가장 친환경적인 건 원자력이에요. 왜냐면 그 원자력이 나올 때 그 방사능, 그 뭐랄까, 처리수,
요런 거 처리하면서 그 부분, 그 지역만 좀 문제되는 거지, 전체 지구를 봤을 때는 원자력이 더 깨끗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좌파는 딱 그 논리만 보는 거예요. 아, 친환경 해야 되니까 뭐 석유 이런 거 쓰지 말고, 원자력 쓰지 말고, 뭐 풍력 발전이라든가 뭐랄까 태양열로 해야 된다 하면서 더 비효율적인 거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게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친환경 테크놀로지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이 큰 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딱 좋아하는 논리예요. 큰 정부를 세우고 규제를 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리더들이 이제 큰 정부를 세우고 세금으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 규제로 하면서 돈을 벌고, 규제 부담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솔라 같은 거 하면서 그걸 정부에서 밀어주면서 돈을 벌고. 그래서 그게 좌파 정치인들의 큰 수입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솔라 패널 괜찮다라고 이렇게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좌파 드라이브를.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솔라 패널을 막 지지하고 자기 삶에서 솔라 패널을 막 쓰고 투자를 하고 막 그렇게 되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전기 생산 방식으로. 그리고 솔라 패널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왜냐면 솔라 패널의 그 반도체 공정에 그 반도체 폐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전기 생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 테크놀로지는 거짓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면 끝도 없어, 거짓말이. 그래서 친환경 테크놀로지가 또 얘기하는 게 뭐 지구 온난화잖아요. 지구 온난화. 그죠? 근데 지구가 진짜 온난화가 되고 있는가는 그건 뉴스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좌파들이 지구 환경 살려야 되고 지구 온난화 위험해요 막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뉴스예요. 나 뉴스에서 봤다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좌파라니까요. 논문으로 보세요. 논문으로. 고고하게 논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역사는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합니다. 즉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이 빙하기가 아닌 거예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친환경 테크놀로지 허구다. 지구 환경 문제 없다. 온난화 실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구가 뜨거워져요. 어떡해요. 지구를 살려요. 이렇게 하는 건 다 뉴스라니까요. 자, 뉴스를 하는 사람들, 앵커, PD, 아나운서, 방송국장 다 전공이 뭐죠? 문과예요. 문과.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전혀 모르지는 않죠. 그들도 책을 읽죠. 근데 과학 전공이 아니라고요. 신문방송학이나 뭐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좌파이기 때문에 좌파 논리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신문방송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좌파 논리를 거는 거예요. 집단에게. 왜? 그래야지 가난한 대중이 자기들의 신문방송을 더 많이 보니까. 신문방송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좌성향이에요. 좌성향을 대중에게 최면을 걸어라. 그래야 네가 돈을 번다. 이게 신문방송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 있잖아요. 유물론의 아버지 칼 마르크스 원래 직업이 기자였어요. 아시겠죠? 기자였어요. 독일의 기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기자 생활하면서 좌성향이 뭔지를 깨달은 거죠. 좌성향은 방송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걸 따라하는 순간 더 가난.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친환경 테크놀로지에 속지 마세요. 저는 안 속아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타는 게 친환경 테크놀로지에 속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 때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전기가 필요할 때는 전기를 쓰고 내가 휘발유가 필요할 땐 휘발유를 쓰잖아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나의 편의에 엄청 유리한 전략이죠. 제가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 거고, 친환경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환경이 망가진다는 그 논리를 믿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뉴스를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논문을 보고 과학 데이터를 보고 저는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구 환경 문제 없어요. 환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논문도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이 뉴스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실제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정치적 논리다. 지구 온난화와 뭐 탄소 배출 이거는 규제 이런 거는 정치적 논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구에 탄소가 많아지면 지구가 깨끗해져요. 왜냐면 광합성을 할 때는 그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CO2를 흡수한 다음에 그 태양빛을 흡수해서 잎이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CO2가 많아지면 식물이 좋아요. 식물이 먹을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이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CO2가 많아지면 지구가 위험하다. 이 굉장히 큰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치 논리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물은 먹을 게 많아져서 좋은 거예요. CO2가 많아지면. 아시겠죠? 그리고 식물은 CO2가 많아지면은 광합성을 해서 자정작용을 합니다. O2를 생산해내잖아요. 산소를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O2는 지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좌파가 얼마나 황당한 소리까지 하냐면 이제는 소가 되새김질 할 때 CO2 엄청 나오기 때문에 소가 이제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럼 그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냐? 그래서 육류를 규제하고 육류에 대한 세금을 얻기 위한 큰 정부를 만들기 위한 좌파의 또 아젠다죠. 그러니까 좌파 논리에 속지 마세요. 소는 올게닉 동물인데, 올게닉 바디로 구성된 소야말로 정말 친환경적인 동물인데 무슨 소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또 얘기해요. 좌파는 정말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좌파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좌파가 레프트 좌파 진보 세력의 이제 친환경 뭐 CO2 제한 뭐 지구 온난화가 이제 좌파 아젠다에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이 친환경 테크놀로지는 좌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좌파. 정치 논리라는 거예요. 정치 논리.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논리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덕과 진실. 그리고 좌파 아젠다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어떤 아젠다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무슨 또 아젠다가 있었는지 알아요? 석유가 고갈된대요.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맨날 빵빵 때렸어요. 석유는 공룡이 죽어서 만들어낸, 공룡 시체가 쌓여서 만들어낸 올게닉 물질이 지하에 적층돼서 생긴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석유가 고갈된다. 우리가 계속 쓰면은 공룡이 죽었던 그 사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공룡 사체를 다 써버리는 거기 때문에 석유는 고갈된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또 언론이 그렇게 빵빵 때려댔습니다. 그런 거짓말 했어. 그거 다 믿었나요? 석유는 공룡 사체가 아닙니다. 석유는 뭐냐면 땅속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아직도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땅속 깊이 어딘가에서 올라오는데 그 메커니즘 몰라요. 인간이 땅을 파도 팔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몇 킬로 못 파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땅속에 뭐가 있는지 아직 몰라요.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뭐 지하에는 뭐 지표 밑에는 뭐 마그마가 있고 뭐 그 밑에는 핵이 있고 막 그런데 그거 다 뭐냐면 가설이에요. 검증된 적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지진파로 이제 지진파를 보내가지고 그 지진파가 반사되어 오는 그 속도와 그 파형을 보고 추측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지진파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밀도에 뭔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지. 인간은 땅속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절대 몰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다 추측이고 가설이에요. 증명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석유가 공룡 시체예요? 증명된 바 없어요. 그거 다 추측이라니까요. 근거가 어디 있어? 근거가 없어. 땅속에서 있는 그런 석유를 이루는 물질들 있잖아요. 뭐 탄소라든가 수소, 뭐 산소 이런 분자들이 땅속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메커니즘인지 인류는 아직도 단 한 번도 그거를 몰라요. 밝혀낸 적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생성돼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언리미티드한
소스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고갈된다는 건 다 뻥이에요. 그거는 그 언론의 가스라이팅이에요. 그 왜 그런 가스라이팅 할까요? 그렇게 언론이 장악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석유값이 오르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정유회사와의 어떤 그런 카르텔이죠. 좌파 카르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카르텔은 거의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공룡 시체는 아닐 거다라고 이제 알게 됐고, 땅속에서 끊임없이 언리미티드하게 만들어져서 지표로 솟아오르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현대과학이 밝혀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님이 하려고 하는 페트롤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지표 가까이 올라오는 거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는 이제 그동안 사실 석유의 메인스트림은 중동이었어요. 중동은 그 석유가 지표 그 근처까지 아주 가까이 올라오고 파기가 되게 쉬워서 뭐 삽들고 모래밭만 파도 석유가 나오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중동이 이제 석유 뽑아내기 쉬워서 그동안 석유의 메카였고, 사실 미국 본토에도 석유 매장량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그 석유는 조금 땅속 깊이 들어가야 돼. 지표가 좀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암석도 많고, 그래서 미국이 석유 매장량이 되게 많았는데 그동안 안 팠던 게, 요거를 파는 비용보다 그냥 중동에서 사오는 게 싸기 때문에 중동이 석유의 메카였는데, 이제 최근 이제 미국 페트롤륨 엔지니어들이 뭘 연구했냐면 페트롤륨 테크놀로지가 셰일가스라는 테크놀로지를 개발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을 뚫는 기술이에요. 드릴링 기술, 드릴링 해가지고 땅 속까지 깊이 들어가는 기술을 이제 미국 페트롤륨 엔지니어링이 그걸 개발했고, 그 다음에 땅속 깊이 들어가면 이게 막 돌이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추출하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암반과 뭐 자갈이나 뭐 이런 뭐랄까 암석과 섞여 있는 이 석유를 거기서 석유만 딱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이게 셰일가스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서 막 이렇게 석유를 이제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런 반전 시위 일어났을 때 그 반전주의자들의 그 명분이 뭐였냐면 미국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데 중동을 쳐들어가고 하는 게 석유를 싸게 사오기 위한 어떤 군사적인 뭐 그런 거다 하면서 미군을 막 비판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비판할 논리가 없어요.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중동으로부터 이제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미국이 에너지 자급자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달러 패권으로 전 세계 1위였는데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은 이제 에너지까지 자급자족한 세계 최대의 정말 강대국이 탄생한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뭐랄까? 국가 경쟁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초거대 인류 슈퍼파워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제 석유까지 나요. 안 그래도 잘 살았는데. 대단하죠. 미국이 정말 대단한 땅이에요. 석유가 난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동이 이제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미국이랑 협상할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우리 석유 싸게 사가려면 우리 좀 잘해줘. 막 그랬는데 이제는 중동이 이제 미국이 석유 안 사가니까 이제는 중동이 이제 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동이 지금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동안 석유로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돼버렸어요. 중동보다 석유를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제 중동은 진짜 고민하고 있어요. 그 중동은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동안 석유 판 돈으로 그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어요. 중동에서.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할 때 되게 황당한데, 인공지능 연구하면 인공지능 메카는 어디죠?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인공지능 공부해야죠. 인공지능 종주국인데. 근데 만약에 미국으로 갈 어떤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 내에서 뭐 인공지능 공부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면 중동 유학 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중동에서 인공지능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펀드를 되게 많이 줘요. 석유 판 돈으로 인공지능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막 펀드를 줍니다. 왜냐면 중동이 지금 위기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에요. 몰랐죠? 네,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굉장히 지금 국제 정세가 진짜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동이 지금 큰일 났기 때문에 막 지금 인공지능을 석유판 돈을 쏟아서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가 안 되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이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게 중동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국 안에서는 이제 페트롤리움 엔지니어가 되게 괜찮겠죠. 이제 미국에서 석유가 난다니까요. 세계 최대의 산유이기 때문에 미국 관점으로 보면 이제 페트롤리움 엔지니어는 돈 많이 벌 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강추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